내빈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셔서 단상 앞에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업무보고의 사회를 맡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황순관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건 이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 국민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받는다니까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았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진짜인가요? 약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재미있을 겁니다. 실제로 국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보통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많이 챙기겠지 이런 의심들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정말 일반적으로 오해되는 것처럼 공직자 대다수가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가지고 사익이나 도모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그랬다면 과연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개는 압도적인 다수는 정말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적으로 공평하게 정말 일 잘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성과가 나는 겁니다. 다만 그 맑을수록 흙탕물이 다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다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극히 소수가 마치 이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밑과지처럼 물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그건 정말로 아주 소수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오면서 느낀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온갖 비난들이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도 대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은 정말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 또 국민들 눈에 실망하지 않도록 정말 애 많이 써요. 보이지 않는 데서. 그런데 소수가 문제죠, 언제나. 오늘 이제 업무 보고를 오늘부터 시작할 텐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공직자들의 태도, 역량, 그다음에 충실함에 그 나라 운명이 달려 있어요. 그 나라가 흥하냐 망하느냐는 대개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죠. 물론 그 중에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한테 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책임이 제일 크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5,200만 국민들의 삶을 이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개인의 인생을 통째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은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공직자라고 합니다. 공직자. 공직이라고 하는 게 뭐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볼 때 다
외웠겠지만 공직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된 일을 하는 그런 직업을 말하잖아요. 공직.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우리 국민들의 보수가 주어지고 또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 나라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제가 선거 때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똑같은 조선에서 수백만 국민들이,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산천이 다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고 하는 왕이고, 똑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동아시아에 그야말로 정말 빛나는 나라를 만들었던 정조도 똑같은 나라의 똑같은 왕이었죠. 하기에 따라 정말로 다른 결과를 빚는다. 뭐 이순신 장군의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이, 저는 이제 요새 제일 우려되는 게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공직자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잘하고 계신 걸 제가 압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인사가 공직자한테 가장 중요한데, 인사는 최대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런 선의가 잘 안 통하는 데도 있긴 하더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아마 공직사회 안에서도 인사에 대해서 크게 이거 심각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제가 곧바로 시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어쨌든 인사의 공정함도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들은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주시면 지금 정말 지금처럼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고 또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일종의 분기점 위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어느 그걸 분수령이라 그러죠.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가고 오른쪽이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정말 운명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이 나라의 미래도 달려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의 삶도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도 한번 치워주세요.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되며, 두 번째 세션은 국가데이터처의 업무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 기획재정부와 세계청의 주요 업무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하겠다 그랬다면서요? 진짜예요? 누가 때밀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예, 대통령님, 그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제한 시간이 몇 분이죠?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10분 잘 지켜주세요. 땡 하고 네. 마이크 끌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대통령님 주재 비상경제 점검 TF를 시작으로 최단기 추경 통과, 새 정부 경제 성장 전략 마련, 관세 협상 타결, 세제 정상화, 그리고 헌법 시한 내 2026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까지 숨가쁘게 달려와 경제 회복과 성장 모멘텀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3분기에 1.3% 성장을 해서 15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경기, 금융, 민생 전반에서 반등의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에는 기회 요인과 도전 요인이 모두 상존하고 있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주요국의 확장 재정과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회복 가속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관세 역량 본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과 교역이 둔화되고 국내 잠재 성장률 하락, 양극화 구조, 외환 부동산 시장 잠재 리스크 등 도전 요인도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경제정책 기획 조정 강화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경제정책 기획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근본적인 경제구조 혁신과 더불어 선제적인 현황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우선 잠재 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월 중 마련하겠습니다. 거시경제의 경우에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 플러스 알파 성장을 뒷받침하고, 외환 및 부동산 시장은 상시 점검 체계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기재부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정책을 기획, 조정하는 협업 플랫폼을 강화하는 한편, 국책 연구기관 등과 함께 신산업, 일자리 혁신, 6대 구조개혁, 인력 양성 등 경제 안보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 과제입니다.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KGX 전략 수립,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K푸드, K뷰티 등 초혁신 경제 프로젝트를 가시화하는 등 전략적 산업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 투자와 연계하여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마련하고, 기업 규모별 규제와 경제 형벌 합리화, 고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국 3특 중심의 지역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산업 대전환과 상생 지역 균형 성장을 통한 잠재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셋째, 민생 안정 및 양극화 대응입니다. 범부처 합동으로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청년 고용 지원을 위해 시어섬 청년 유형별로 AI 교육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저소득층과 돌봄 분야 등 취약 부분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서 한미 전략투자공사와 기금을 설립하고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사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외환 자본시장 업그레이드 및 경제금융 중심의 G20 협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제, 외교, 안보, 문화를 연계한 신대외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효율적 경제 안보 대응체계 구축 등 경제 안보 및 공급망 대응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1,300조 원에 이르는 국유자산을 적극 관리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하며, 국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초혁신 조달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국부 정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국부 펀드 설립을 추진하여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정식하여 미래 세대로 이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세제 공공 혁신입니다. 예산의 전략적 재원 배분을 강화하고 모든 예산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 운영 전 과정에 국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세제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적극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초혁신 성과 극대화,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입니다. 잠깐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해놓고 얘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요 기재부 발표하신 내용들과 얘기 좀 점검해보고 네. 그다음에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 하고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속 기관 여기는 또 따로따로 한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재부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신 내용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한번 다들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계획대로 진행하시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있는 대로 제가 뭐 물어볼 거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물가 안정이 아마 앞으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근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으로 가끔씩 이렇게 물가에 예를 들면 영향을 주거나 조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유류세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데 하여튼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위 조세 지출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석유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낮출 거냐 올릴 거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세금을 그대로 걷어서 예를 들면 물가 부담이 크면은 일종의 환급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즉 재정 지출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소위 양극화. 잘 되는 사람은 너무 잘 되고 못 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 양극화 극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판단을 한번 해봐야죠. 예를 들면 석유 소비세를 유류 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줄일 거냐 아니면 그냥 들어오는 세입 중에 일부를 다시 환급 또는 뭐 바우처 뭐 이런 형태로 지원할 거냐. 근데 이게 재정 지출 형태로 하는 게 양극화 완화나 소득 재분배에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조세의 또는 재정의 본질적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소득 재분배, 2차 재분배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네. 하여튼 우리가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중요하면 어떻게 하면 지방에 대해 더 인센티브를 줄 거냐, 지방으로 더 유인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정책을 할 때 그걸 고민해야죠. 또 양극화 이거 똑같은 문제인데 재정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세 정책을 판단할 때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해야 된다. 재정을 늘리고 줄이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 점을 좀 전체적으로 국가 정책에서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의 예고요.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하나 있던데 보니까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은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공공기관장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거의 똑같은데 왜 저걸 나눠가지고 대표를 2명씩이나 두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공공기관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문제도 이게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긴 할 텐데 네. 이게 기재부 소관입니까? 전체 관리하는 가이드라인 기준 만들고 하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소관이. 네. 그래서 그것도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략수출금융기금 이걸 이제 이번에 만들어 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아마 국민들께서 저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핵심 요지는 그거죠. 예를 들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국가 영향을 투입해서 무슨 대규모 전략 수출을 해냈다. 네. 라고 하면 그 결국은 특정 기업 한두 군데가 혜택을 다 가지는 시스템입니다. 현재까지는. 네. 근데 뭐 거기에다 우리가 대응 구매를 한다든지 무슨 뭐 외교적 지원을 한다든지 뭐 ODA 지원을 한다든지 뭐 무슨 EDC 폰가 뭐 이렇게 대출 장기 저리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여튼 이거는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대규모 국가 간 또는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혜택은 특정 기업 어떤 소수가 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중에 일부는 좀 환수를 좀 하자. 네. 기금으로. 그래서 그걸 전 국민을 위해 쓰든지 뭐 해당 산업 발전을 쓰든지 하자. 그게 이제 이 지금 생각하는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좀 속도를 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국제 거래에서 지금까지 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해 왔는데 네. 이제는 사실은 국가 간 전쟁 비슷한 상황이 돼 가지고 국가가 역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죠. 네. 그럼 국가의 지출도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하고 또 공평하게 그 이익을 누릴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이 장면을 지켜보시는 국민들 중에는 이게 뭐 대체적으로 잘 알겠지만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이 좀 저기 뭔가 싶을 수도 있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 네. 근데 그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건 체계적으로 떨어진다. 인구가 감소하고 네. 뭐 등등으로 또 그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뭐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못 미치게 성장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해왔던 거죠. 네, 지금 잠재 성장률이 금년만 해도 그 1% 후반인데 0.9% 정도니까 반 정도도 지금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도 매우 낮은데 그나마 절반 정도 떨어지는. 네. 그건 사실 정책 운용의 부족함 때문이죠, 사실은. 네. 예. 그러니까 이 하반기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몇 가지의 조치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급반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3, 4분기에 1.3%만 해도 벌써 이제 1.8%를 근접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1.8% 플러스 알파에서 네. 잠재 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 재정 정책,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내년에도 올해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조금 완화된 상태도 괜찮습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성장이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은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또 국채 발행,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일 수 있으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쪽에는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혁신 경제 성장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네.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실 이제 내년 예산을 이미 만들었고 네. 내후년 예산도 확장 재정 정책을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뭐 저희들 경제 이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려고 하면은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노동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됩니다. 지금 상태는 너무 바닥에다가 계속 하향 곡선을 긋기 때문에 이거를 바닥을 찍게 하거나 아니면 네.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결국은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은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이죠. 다만 이제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네, 세수로. 조세 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13페이지에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네, 다 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으로 이거를 지금 일종의 금산 분리는 그대로 지키는데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례 규정을 만든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지금 그 저희들이 뭐 금산분리라는 게 원래 그 산업이 금융을 지배한다는 그런 정신인데 거기는 전혀 저희들이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금융적인 측면에서 좀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그런 측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 형벌 합리화 TF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속도를 좀 내야 될 겁니다. 이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형벌, 뭐 과징금, 과태료, 아니면 행정처분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 법규가 너무 많아요. 이 독일의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인데도 형벌 조항이 대개 한 800개 이내. 근데 우리나라는 2,800개쯤 된다고 해요. 2,700, 800개쯤 된다고 합니다. 뭐든지 그냥 다 형처벌하는 걸로. 근데 이게 경제 분야는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에 이거를 처벌을 해봐야 그 사장이 처벌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실무 책임자 처벌받는데도 한 5, 6년씩 걸리고 그 수사하고 재판하고 하느라고 국가 역량은 엄청나게 소진하는데 아무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 네. 이번에 무슨 팡인가 거기 그런데도 막 어기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죠. 네, 대통령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중에서는 그냥 그 교도소 갔다 와서 뭐 한 3년 살다 오면은 뭐 몇십억, 몇백억 뭐 그걸로 살겠다. 그냥 더 가자. 뭐 이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분위대가 들어가자고 왜 들어가자. 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게 그러니까 이 경제 영역, 경제 활동 영역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지. 네. 그래서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게 도움도 안 되는데 국가 역량만 소진하니까. 근데 이거 바꾸기로 한 거잖아요. 네, 속도를 내서 확실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F를 만들었으면 네. 속도를 좀 내자. 속도가 생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페이지에 상생협력 기반 강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이제 산업계 내의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양극화와 차별의 문제입니다. 혜택은 특정 소수가 보고 나머지는 거기다 다 이게 그야말로 착취라면 너무 심한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 정당한 대가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거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성과 공유제, 뭐 납품 대금 연동제 등등이 있는데 상생 금융 지수 도입 뭐 등등도 있습니다만 이런 걸 포함해서 네. 같이 사는 사회로 중소기업도 좀 살고 납품업체도 좀 살고 노동자도 좀 살고 중소기업도 살고 네. 지역도 좀 살고 동네 가게도 좀 살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최대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가 안정 분야도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이 유통구조 개선 항목 있잖아, 그죠? 네. 생활 물가 안정에 담합 방지, 유통구조 개선 이게 있는데 이게 계속 유통구조 개선은 말은 나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아마 이따가 농축산부
또 관계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유통 구조가 이게 스마트하지를 못해가지고 생산자하고 소비자 사이에서 너무 많이 샌다. 꼭 수도관 터져가지고 수돗물 새듯이 적정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심하다. 그 문제 계속 얘기되는데 잘 시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해수부 등 해서 유통구조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초대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젠 담합이 아니라 사실은 독점화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었어요. 물론 그 전 단계의 소수가 담합하는 것도 문제고 아예 독점화된 경우가 많은데 불가피하잖아요. 국제 경쟁을 하려면.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물론 공정거래 등이 좀 하겠지만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획은 기재부가 하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비 경감 항목에 보니까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이런 거 있네요. 네, 최소 이게 원래 기본 통신권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하긴 했던 건데 요금이 끊기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신 권한은 좀 가질 수 있게 그러죠.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는 이게 혹시 미국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 점은 명확하게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업적 합리성.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말씀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이게 투자입니다. 그건 투자죠. 대통령. 예. 투자입니다. 예. 하여튼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투자를 사실은 뭐 원래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거를 이제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하게 됐는데 네. 이것도 기회로 만들어서 네, 제대로 기회로 된 투자를 만들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대통령 관심 안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뭔데요?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하는 것 중에서 국부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내년도에 이제 과거 정부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적극적 국부 창출입니다. 이거 한번 좀 네, 19페이지 있는데 그 네네 고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중요합니다. 그 국가 단위의 투자를 지금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은 대개는 이제 지원하고 보충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단위 투자가 필요하고 이제 삼국형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사업 계획이 있는데 준비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재정 공공세제 혁신. 이거 재정 혁신 분야는 한 번 더 강조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하여튼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뭐 780조 막 수백조 이러고 항목이 수만 가지인데다가 분량만 해도 뭐 엄청나잖아요. 나름 그 국회에서 열심히 예산 심사하던 우리 비서실장도 잘 모를 거예요. 세부 내용. 특히 액수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들이 머리 짜매가지고 막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요. 민간에다가 기회를 많이 주세요. 네. 민간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취임하기 이전까지는 정부의 예산 세부 자료에 접근이 안 됐다면서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네. 대체적으로. 하다못해 국회에서도 접근이 잘 안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 하여튼 그건 지나간 얘기고 지금부터는 최대한 공개해가지고 비밀이 아니면 국민 누구나 들여다보고 관심 있는 분야에 체킹할 수 있게 네, 그렇게 의견도 하겠습니다. 내고 개선점도 제안하고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하는 거지 뭐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회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그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시민사회 국민들께 그냥 기회만 주는 게 아니라 지원도 좀 해주면 좋겠어요. 원래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그 대신해 주면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죠. 네. 재정 분석을 하는. 네. 예. 지금 우리도 사실 내년에 또 줄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 항목이 사업 항목이 수없이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시작하면 못 없애잖아요. 웬만하면요. 네. 그거보다 훨씬 효율적인 정책이 대체 정책이 나와도 기득권 때문에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직자들이 하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시민의 시각으로 좀 바꿔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좀 지원도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진짜 좋은 분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센티브 그것도 하고 연구단체, 민간 연구단, 재정 연구단체 네. 연구 지원을 해주든지 네. 그런 것도 방법이잖아요. 연구 분석 네. 지원을. 그래서 정보 공개는 기본이고 어쨌든 분석하고 제안하는 권한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과세 얘기는 국세청 분야인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아, 아니군요. 세제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세제치 있어서. 네. 자, 사주 문제는 아마 법 개정 중일 테고요. 어쨌든 조세 분야는 그러니까 이건 국세청은 조세 정책이라기보다는 좀 집행을 하는 기구니까 네. 이 조세 제도가 너무 복잡해요. 그 세무사들도 잘 못 알아먹을 정도라는데 예외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 조세 제도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비도 쉽지는 않죠. 좀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숨어 있는 좀 시정해야 되는 조세 제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예외 이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비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몰 하기로 했으면 기본적으로 일몰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한번 시작하면 막 민원 때문에 계속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조세의 공평한 부담이나 공평한 배분에 어긋나잖아요. 네. 한번 어쨌든 시작되면 참 없애기 어렵죠. 네. 예. 뭐 필요한 경우는 하는데 관성에 밀려가지고는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산하 기관들 문제는 이제 서면으로 보고하고 끝낼 거죠. 제가 그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산하 기관들 문제. 네. 그 청들은 청 문제 그럼 얘기하고 할까요? 3개 청 아까 조달청, 관세청, 청장님들이 관세청이 아니고 하고 하시죠 그러면 예. 준비된. 지금 아까 대통령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러십시오. 그럼 세 군데 한꺼번에 그냥 하시죠. 쭉 이어서. 예,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차 금년에는 최정부 국정 철학을 국세행정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도와 시스템을 면밀하게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보시면은 세원 확보에 최우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늘 관심을 가지시는 체납 관리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세행정에 AI를 접목해서 국세행정 시스템 자체가 AI를 통한 전문화되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민생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세정 차원에서 지원해서 어려운 기업이나 또 어려운 쪽에는 세무조사를 좀 연계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세는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누수도 막기 위해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면에 진출 기업에 대해서나 또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또 세정이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은 AI 기반 미래형 관세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 기업이 신통상 질서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기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역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초국가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 등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총기류의 국내 반입은 철저하게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관세 행정도 고도화해서 과학적인 관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은 첫째 공공조달 혁신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늘 관심이 있으신 지방정부 단가 계약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 조달을 통해 가지고 30년까지 5천 개의 혁신 제품, 그리고 3조 원, 지금 한 1조 원 수준입니다만 3배 늘려서 3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한 조달 혁신을 해서 조달 쪽도 과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 조사를 강화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서 공정 조달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국경제 대조약을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행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이 최일선에서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청장들 다 오셨을 텐데 청장이 왜 안 하고? 자세하게 답변. 말 길게 할까 봐요. 네. 좋은 작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세청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요새 열일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조세 정의라고 하는 걸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세외 수입 관리는 각 부처의 각 단위가 따로따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약 95개 종류를 4,500개 관서에서 현재 258조를 수납을 하고 있는데 매년 한 25조 정도 미수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통합을 하면은 확실히 그 징수율이나 체납 징수율에 효과가 있고 이게 이제 지방세가 지방 세외 수입을 통합해서 보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도 세외 수입을 국세청이 징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하려면 이제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법안 이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진척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기재부 소관이에요? 이건 사실 국세청 소관은 아닌데. 원래 이게 통합할 거냐 말 거냐는. 네, 대통령 그 전 부처의 세외 수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재부가 하려고 하니까요. 또 새로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체납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세청 그걸로 다 넘기는 게 어떨까요? 네, 넘겼습니다. 일단 체납되면 넘기는 걸로. 네네. 넘겼다는데 받으셨어요?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겼는데 받은 사람은 아직 못 받았으니까 중간에 붕 떠 있다 그 말이네요. 결국은 이제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 세법의 반영이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내년 세법에는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외 수입 체납분 이게 그 정상 납부까지는 각 부처에서 각자 관리하고 원래대로. 일단 체납이 되면 관리를 요새는 다 전산화돼 있는데 관리를 국세청으로 넘기고 국세청은 그거를 또 분류해가지고 관리 조직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매년 세외 수입만 국가 단위에서 25조가 발생한다. 미수납액이요. 전체 부가액은 250조 그러니까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들 하면 또 그것도 엄청나고 그건 지방 정부 알아서 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체납관리단을 좀 대규모로 만들려고 그랬더니 손이 작으셔서 그런지 2,000명밖에 안 했다고. 저기
대통령님께서 저희도 건의하고 싶었는데요. 좀 인력 예산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열흘 정도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50명이 뭐 한 현장에서 한 3억 정도에 되는 세금을 바로 납부를 했고 또 나머지 한 그 인원들도 분납해서 내겠다고 이렇게 그렇죠.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했는데 좀 더 인력을 더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마치 안 해줘서 못한 것처럼 쓱 저한테 떠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죠. 그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면 이거 제가 보기엔 3, 4천 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체납된 거를 연락을 해보면 잊어버린 사람, 모르고 있는 사람, 뭐 잘 되겠지 뭐 이러는 사람,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게 특히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을 해도 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냥 원금 상태로 그냥 뭐 1년, 3년, 5년, 10년 지나도 똑같이 내게 돼 있으니까 미리 내는 게 바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제도도 좀 고쳐야 되고 하여튼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강제 체납 처분을 안 해도 추가로 거치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더라. 제가 성남시에서 150명인가 이게 해서 했을 때는 150명인가 했는데 더 거친 게 그 인건비의 몇 배였어요. 그 또 하나 생각할 거는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25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주고 고용을 했는데 250만 원밖에 못 걷어들였다. 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하는 게 이익이에요. 왜냐? 그 사람 실업자로 남겨두면 실업자에 대한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상적으로 보수를 주면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익이라고요. 실업자도 좀 구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재정도 확보하고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약간 손해 보더라도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대규모로 좀 하세요. 저기 행정안전부가 인원을 안 늘려줘요? 아닙니다. 올해 이제 예산 편성이 이것도 이제 하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내년도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하세요. 네, 대통령실에 챙겨서 그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꼭 예산에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추가 채용은? 예, 필요하면은 뭐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그러니까요. 하고 예, 나중에 추가로 추가하면 되니까.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업 완화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중요한 건 저는 어떤 나라는 그런다는데 그 사채업자 돈은 떼어먹어도 세금을 떼어먹을 수는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들도 일종의 뭘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가 꽤 있죠. 공기업들. 사용료니 뭐니 이런 거. 예, 그게 예, 세외 수입. 네.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은 아니고요. 그 국가기관의 세외 수입 맞습니다. 이런 공공기관들도 할 수 있으면 통합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한번 연구해 보시죠. 예, 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건 법률 근거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세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이거 조세 회피하고 그 탈세해놓고 재산 은닉하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좀 철저하게 추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체납 관리단을 투트랙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들 해가지고 실태 확인을 해서 그 중에 이제 그 고액 상습 체납자,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징수하도록 저희 요원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새는 외환 거래가 너무 쉬워가지고 해외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도네시아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명단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 중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협의해서 그 몇백억이 되는 그런 체납 세금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곧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필요하면 좀
그쪽 분야의 인력을 늘리든지 해서 네. 해외로 빼돌리면 끝이다 이런 생각 아예 못하게 예.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조세 정의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요새 제가 보도 나온 걸로 또 개인적으로 보고받은 바로는 이런저런 악의적인 탈세, 부동산 탈세 이런 거 열심히 조사하시던데 예.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민생 침해 탈세도 건절한다. 이거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저런 거 조사합니까? 요새 저 유튜브에서 거짓말 지어내 가지고 돈 받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 거기도 그 민생 침해 탈세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탈루 혐의가 하고 있는지 있어요? 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미리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특히 올해 내년에는 그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서 이제 주가 조작 세력 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외에 상장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려서 하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좀 할 계획입니다. 아, 회사 자산 빼돌리는 거, 예. 네, 참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이게 다른 부처도 이런 게 많던데 그 인원 현황 있잖아요. 예. 인원 현황에 예. 정원 21,157명, 현원 21,633.75명, 예. 0.75명 뭐예요? 저희 이제 그 공직이 그 출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중에 일단 휴직을 한 다음에 시간제 근무로 와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반 사람 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예. 보니까 0.2명 막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시간제 예. 풀이 아닌 경우는 예. 시간을 계산해서 했다 그 말이군요. 예. 혹시 뭐 총리님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가끔씩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그러실래? 그리고 이것도 잘 안 하던데 국세청은 체납 처분의 일환으로 재산을 압류를 하면 집행을 안 하고 세워라 내워라 내비두던데 예.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저희가 조세 채권의 우선순위가 네. 없어서 일단 그래도 그 후순위로 압류는 해놨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경매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체납액이 한 11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런 형태의 금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경매를 임경매 체납처분이지 체납처분해서 강제 매각을 하고 정산을 해버려야지. 그래서 그게 국세청이 압류를 먼저 해놓으니 압류를 하니까요. 예. 이게 대체적으로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압류된 상태로 다른 사람들은 강제 경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순위로 국세청이 잡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예. 그리고 내가 집 있는데 국세청에서 압류하면 영영 보통 집행을 안 하니까 저당 잡히고 예. 국세 압류당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자도 우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뭐 평생 살아 그냥 뭐 3년도 좋고 30년도 좋고 국세청이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대로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비록 우리가 후순위라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악의적으로 먼저 근저당이나 이런 거를 막 설정을 해놓고 그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거나 체납자가 그런 거 이런 많아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설령 후순위여서 못하더라도 일단 경매 요청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국세청이 경매를 안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악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예. 그것도 제가 변호사 할 때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집행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국세청이 왜 경매 안 하냐 빨리 해라 배당이라도 받게. 예. 그 선순위가 분명히 가짜 저당인데 예. 예? 그렇게 해놓은 경우 많잖아요. 예. 저 아는 사람끼리 그냥 저당 등기해놓고 예. 국세청 압류하고 그러면 그냥
평생 그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채권 시효소멸하기를 기다리고. 그 국가가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고 원칙대로 해요, 원칙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산 빼돌리는 것 중에 법률상 빼돌리는 거 있잖아요. 사실상 빼돌리는 건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네. 법률상 매매를 가장해서 빼돌리거나 그러면서도 또 자기들이 계속 쓰고 예. 이런 것도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세요. 예, 저희 전담 조직도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법률 시장도 좀 뭐 어려울 텐데 네. 착수금을 조금만 주고 회수하는 금액에 성공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많이 맡기세요. 예, 업무 보고에도 있지만 그 제도도 도입을 해서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0억짜리 소송을 국가가 승소를 하더라도 300만 원밖에 안 주죠. 500만 원. 5천만 원, 최대 5천만 5천만 원이에요? 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유능한 대리인들을 저희가 선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보수제 도입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좀 그래야 됩니다. 예. 냉정하게 해야죠. 가상자산 탈세 대응 인프라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관세청은 청장님 누구세요? 예, 아, 네. 관청장입니다. 관세청은 요새 꽤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관세청이 사실 수입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물류량이 발생하기 엄청나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놀란 거는 저번에 얼마 전인데 동해안에 무슨 마약을 잔뜩 실은 배가 들어왔었다고. 맞습니다. 4월달에 옥계항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결국 뭐 잡긴 잡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그거는 첩보 활동을 잡은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받았습니다. 그걸 안 받았으면 그냥 멀쩡히 왔다 갈 뻔했죠. 한국이 경유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예, 남미에서 온 그 남미에서. 마약입니다. 예. 근데 왜 들렀던 거예요? 그 배가 여러 군데를 뭐 들렸습니다. 보급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추적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 그 배에 있다라는 정보만 알았지 네.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배냐, 큰 5,000톤급인데 그 넓은 곳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탐지견과 또 해경이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접근을 배라고 하겠습니다. 찍어준 건 아닌데 그 배를 찍어줬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선실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직접 해경과 저희 관세청 직원 그리고 그 탐지견 2마리가 직접 출동해서 네.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국내 마약 반입도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 무슨 맞습니다. 우편? 예, 특송 국제편. 예. 국제편 이런 걸로 많이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들도 가져오지만 이제 특송 그 제도 자체가 간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송을 악용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한 41% 특송과 국제편의 4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이 문제죠.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정상에서 공급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요자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범죄자 또는 혹시나 또 호기심을 가진 이런 수요자를 막기 위해서 그 특송으로 들어온 그래서 적발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특송 제도 자체를 그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마약 그과 관련해서 악성 그 마약 우범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 그 관리자처럼 악성 체납자처럼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을 좀 차단하는 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마약 단속 정책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도 일단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쭤봤던 거는 통관 자체 단계에서 이걸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학원이 있겠죠. 학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얼마 전에 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서만 한 군데서만? 예. 그 왜 한 군데서만 하세요? 국조실 주관으로 다 해야지.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우편 집중국이 20몇 개인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왜 인력 보강이 안 됐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개인 이제 환물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 한번 해보고요.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과기부 뭐 등등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 법적 문제 조금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법적 문제가 걸려요? 저기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저기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들어올 때 아마 이제 개인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검열이라고? 예, 일종의 그런 검열로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치면 저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 말씀을 엑스레이로 체킹한다든지. 올리자면 예. 일단 그 통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관이 됐기 이제 때문에 통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체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의 그 우리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는 또 한번 그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 아니 저희들 그러니까 하고 그 있습니다.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뭐 지금 일단 시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곧 지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편 구매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요새 입시생들이 잠안 오는 데 쓴다고 그런 약 사 먹고 그런다는 네, 얘기가 ADHD, 있는데 예, 그 향정증성 물질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 지금 특성으로 얘기를 좀 집중해서 특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특성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문제되는지 나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그 동서울 그 우체국 집중 우체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해서 또 그 보충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시범 했습니다.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래 갑니까? 올해 가지는 않고 그 말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그 국조실 주관으로 이건 해서 별도로 하면 그거는 예, 챙깁니다. 별도로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 단속 기간도 지금 11월 30일 날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성과도 좀 저희가 보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가 돼요?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세상에 마약 단속하는 검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건 총리께서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 합동회의 했던 거잖아요. 챙겨서 하십시오. 해서 지연되지 않게. 하여튼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같습니다. 관세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기 문제도 전에 보니까 다 부품별로 따로따로 맞습니다. 수입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예, 그 총포 화약법상의 그런 또 허점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예를 들어서 그 총기류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개머리판 이것은 개인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총포류 화약법의 비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탄피 이런 거는 총포류 화약법 대상인데 그 지금 비대상과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총열. 총포류와 관련해서 총열은 총열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대상 비대상 이렇게 쭉 나누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총포 화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법 개정을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총열 따로 들어오고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고 지금 절차는 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법이 없어서 단속을 대통령님 발견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올리면은 이제 비대상 총포 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여와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탄피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서 또 조달 아니면은 또 밀수를 해서 제대로 된 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런 우범 다수 반입하는 그런 우범자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경찰청하고 공유를 해서 지난달에 또 타격도 자, 하고 알겠고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쪼가리 내서 수입을 하고 그게 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단속을 통해 막든지 뭐 그거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안이 뭐냐, 어쩔 수 없는 거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확충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품들 자체가 이행자 특성 우편 이런 부분들은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직원들이 보는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봅니다. 이상적인 거는 한 7초 이상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적인 어떤 정원 이 부분이 필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 부분들도 이제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확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리미터 검색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형 탐지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을 결국에는 인력과 장비 확충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있잖아요, 달러. 외환 유출할 때, 밀수출할 때. 예. 내가 어디서 보니까 뭐 3만 불, 지금 현재 만불입니다. 소지 한도가 10,000불이에요? 예. 만불 이상이면 신고. 근데 뭐 몇십만 불을 가지고 나가도 안 걸린다고 주장을 하던데. 뭐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못 잡는다. 그거 진짜예요? 나갈 때는 인천공항공사 저희 관시청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일일이 옷을 벗고 소지품을 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직원들이 10,000불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세관한테 알려주면은 세관이 이제 그걸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거를 인천 이제 공항검색 직원이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관세청 소관이 아니군요. 이거는 나중에 누가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이 측에서 이게 지금 검색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환치기 단속도 관세청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할 테고 그죠? 그냥 기본적인 단속은 경찰과 제 관세청이 주로 관세청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네. 청장님이 네네네. 전에 국무회에서 몇 번 봤죠. 이 조달 개혁도 참 중요한 과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달을 독점을 해놓으니까 그 틈새로 소위 스펙을 박아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많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왜 시중 가격보다 똑같은 스펙인데 더 비싸냐? 또 있고. 그리고 왜 한 개만 해가지고 경쟁도 못하게 만드냐? 왜 누구 편들어 주냐? 라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시정하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네. 조달일정 개혁 방안에 그 대통령이 네,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역 지방 정부들에게 조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추가해야 될 게 예를 들면 경기도에 허용을 한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만 하게 해놓으면 이게 또 조달청 독점과 똑같은 결과를 빚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 경쟁 체제를 도입할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만약에 그걸 하면 그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은 경기도 거를 쓸 수도 있고 조달청을 쓸 수도 있고 저기 뭐 예를 들면 제주도가 하고 있으면 제주도 가서 조달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달도 경쟁을 좀 시키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한가요? 시스템상? 설계하고 있는 네, 시스템상? 저희가 그 나라장터에 그 쇼핑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각 그 지방 정부에서 만약에 단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부분을 공유해서 납품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조달을 독자적으로 시작하면 네,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들은 경기도 말고 딴 데 중앙정부 조달을 하든지 아니면 충남 조달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재는 그 경기도하고 전북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하고 그다음에 전북 내하고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취지를 교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전북하고 지금 구현하면요. 두 개 하면 전북의 네. 장수구는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전북에서도 할 수 있고 중앙조달청에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 네. 그럼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뭐 전에 국무회의 때 한참 얘기했던 거긴 한데 하여튼 뭔가 기회를 주면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조달청 말고 지방에 해주면 또 거기서 또 이걸 좀 조달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들은 잘 감시 체계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조달사업법 개정안하고 전자조달법 개정안하고 두 개를 지금 진행을 그랬어요?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달사업법은 지금 12월 4일 날 기재위에 통과가 됐고 전자조달법 개정안은 본회의까지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잘하고 계시네. 지금 또 요새 논의되는 게 혁신조달, 그러니까 신제품 혁신조달을 좀 써줘라 정부가. 이건 좀 늘려야 되는 게 정부 방침인데 그죠? 이것도 뭐 악용되거나 이러지 않게 하는 장치들은 잘 좀 만드시고 또 그걸 너무 엄격하게 하면 혁신조달도 안 해버리니까 네,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가 입찰, 지나친 저가 입찰 있잖아요. 네, 지나친 저가 입찰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격 경쟁 만능이다 보니까 이 부실한 업체들이 최근에 무슨 철도 관련해서 그런 얘기들이 얼핏 나오던데, 저 너무 저가에만 중점을 두지 않게, 그래도 괜찮은 게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른 기타 요소를 좀 감안했으면 좋겠고, 저는 조달에 있어서 저런 걸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정부 조달이야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국내 기업들을 우대한 제품이냐, 아니면 그 소위 ESG 경영을 하는 기업 거냐, 또는 노동자나 계열 뭐 납품업체 등등에 대해서 가혹하게 하고 한 제품이냐, 아니면 선량하게 대우한 제품이냐, 이런 것들도 좀 평가 대상에 넣으면, 그런 거 있죠. 네, 그 최저가 문제는 현재 그 국가나 지방 계약에 있어가지고 최저가를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이라고 해서 이제 그 가격이랑 그 외에 실적 뭐 다른 요소들을 같이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 뭐 일자리 문제 또 노동자들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 적격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심사낙찰제 이런 부분의 평가 요소들로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점들을 좀 세밀하게 예, 좀 더 보완할 계속 부분이 체크를 해줘야 돼. 있습니다. 한번 제도를 만들면 또 그것도 적응해가지고 이상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뭔가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ESG 보완하고. 부분이나 지금 그 환경 관련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조달 관련해서 부패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그냥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예, 이게 국가의 제일 쉽게 부패하기 쉬운 영역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벌떼 입찰 있잖아요. 네, 그 가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입찰하는 거. 네. 이거 어떻게 통제해요? 지금 저희가 공사 쪽하고 물품 쪽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사는 지금 페이퍼 컴퍼니들은 이제 저희가 그 등록 기준을 입찰을 본 이후에 저희가 실제 실사를 해서 그 페이퍼 컴퍼니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쪽은 지금 브로커를 통한 공급 입찰이 좀 문제가 네.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공급 확약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입찰 보증금 부과 대상을 별도로 분석을 해서 추려서 입찰 보증금을 부과를 하는 방식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벌떼 입찰이 이제 실질적 효과가 있으니까 가짜 페이퍼 컴퍼니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부정부패 원인이 되는데, 그 벌떼 입찰하면 수수료 받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 중에 입찰을 할 때 입찰 보증금을 다 내게 하고, 예, 입찰이 낙찰이 된 데는 일단 계약 전에 이게 진짜 있는 회사인지를 전부 실질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가짜 페이퍼 컴퍼니면은 당연히 낙찰 취소하고 네,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하고 있어요? 해야 된다고 예, 하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얘기예요? 공사는 지금 실태 조사를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물품 쪽은 지금 입찰 보증금 부과를 비롯해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그러니까 바꾸고 있습니다. 그거를 전수조사를 인력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세요. 이게 네, 그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한다는 확신이 들면은 그 페이퍼 컴퍼니 절대 안 하겠죠. 이것도 역시 경기도에서 해봤더니 그 응찰 그 숫자가 확 줄더라고. 원래 뭐 300~400대 1 이러다가 확 줄어들더군요. 그 몇 번 조사했더니 예. 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초기에는 확실하게 다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십시오. 예, 인력은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네, 해서 네. 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시직이라도, 왜냐하면 나중에 다 정상화되면 안 할 거거든요. 네. 그 전 단계까지가 지금 너무 초기가 문제입니다.
하여튼 조달 분야는 우리 조달 청장께서 원래 차장을 할 때부터 관심도 있고 잘하셨던 것 같은데 계속 잘 챙겨주시고요. 이거 시간 없다고 빨리 끝내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금 저기 소속 공기업들하고 나와 계시죠? 사실 국가 행정 중에서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많아서 중요한 역할이고요. 조폐공사는 누가 나오셨어요? 예, 성창훈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네. 한 분? 그건 다음에. 시간이 좀 있어야 돼. 여기는 정원이 1368명이군요. 여기는 뭐 특별한 현안이나 뭐 어려운 점은 없죠? 지금 화폐 소요가 줄어가지고 총 매출의 화폐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옛날에 100%에서. 그리고 이제 여권이나 신분증 만드는 부분이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60%는 화폐 만들 때 쓰는 위변조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무궁화 대원장 만들었던 세공 기술 그리고 ICT를 통해 가지고 네. 지역 화폐 뭐 이런 신시장을 창출해 가지고 60%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수익 사업들을 잘하고 계시다 그 말이시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현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정정보원 300명이 있는 데고 원장님 오셨어요? 예, 원장입니다. 재정정보원도 뭐 특별한 현안들은 없어 보이는데 재정 업무에 AI를 적용해서 재정 업무를 효율화해야 되겠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 특별히 내년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고보조금의 디지털 화폐를 시범 도입하려고 그런다. 그런 게. 예.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여기도 0.25명, 0.53명 있는데 의무는 다 똑같은 거죠? 해소가 된 거죠? 자, 수출입은행은 하는 일이 많죠? 네, 우리 행장님이세요? 네, 그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내부에서 승진하셨다는 그분이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사우스 수출 시장 개척 그리고 ODA에 관련해서 EDCF를 여기서 만든 거죠. 네, 실행 기관으로 있습니다. 네. 스크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투명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시킨다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네. 뭐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원칙에 따라서. 네, 그 EDCF 분야는 하여튼 특별히 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영역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측면들이 있어 보여서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엄청난 큰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쓰는 건데. 네, 자, 시장과 품목과 수출자를 다각화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EDCF 자금의 일반적인 이율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 그 국가 신용 등급대로 다르는데요. 그 0.01%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 연 0.01%? 네, 그렇습니다. 뭐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증여율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대출 기간은 보통 얼마예요? 대출 기간은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0.01%로 대출을 하면 30년이면은 0.3% 되나요? 그렇지. 0.3%. 30년 동안 0.3%로 빌려주는 거네.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무상양려와 대출의 중간쯤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패의 여지가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1년에 한 1%는 되는 줄 알았더니 0.01이군요. 네.
국내에도 매우 어려운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네. 우리는 국내에서는 국가가 보증서고 빌려주는데도 15.9% 받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아까운 돈이다 그 말이죠. 한국투자공사는 어디세요? 예, 한국투자공사 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도 인원이 한 300명쯤 되고 이게 지금 좀 크게 제대로 하면 소위 말하는 국부 펀드가 될 텐데 지금은 되게 규모가 크지 않죠. 지금 현재는 운용 자산이 2,300억 불 정도 됩니다. 2,300억 한 340조 그 정도 됩니다. 꽤 되네요. 예.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금년에는 조금 양호한 편이라 두 자리 숫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 11월까지 한 13% 정도 10년 됩니다. 평균으로 하면 10년 평균으로는 한 6% 정도입니다. 뭐 낮지 않네요. 예. 국민연금하고 경쟁하면 어느 정도예요? 그 연금이랑 이제 연금은 원화로 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좀 아니, 어떤 쪽이 더 변동이 수익률이 있고 높냐,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가 이제 돼 있고 저희는 해외만 돼 있어서 해외로 달러로 하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 비슷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공사는 외환 보유액의 운영을 위탁받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운용 자산을 얘기했을 때 이 외환 보유액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돈은 예, 외환 보유액을 받았고요. 정부랑 한국은행으로부터 얼마 정도로? 원금은 한국은행으로부터 300억 불, 그리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880억 불. 그래서 총 1,180억 불 정도 받아서 그걸 이제 늘리고 지금 늘려서 한 2,300억 불. 그래서 한 2배 정도 알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해외 투자를 하니까 별로 국내에 뭐 사라, 이거 팔아라 이런 압력은 좀 적겠네요. 예, 국내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해외 M&A 할 때는 저희도 그 지원하는 의미에서 전략적 투자로 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설명회를 그때 여기서 주최를 해주셨군요. 기재부 산하기관은 이걸로 다 된 거고 국세청 산하기관도 있던가요? 국세청에는 없나 봐요? 산하기관 없습니다. 없고 저희는. 예. 관세청에는 산하기관이 원산지 정보원이 있습니다. 원산지 정보원 이런 게 있군요. 여기는 원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여기는 직원이 54명이네요. 네. 주로 하시는 일이 수출입 품목의 원산지 정보 수집 분석 활용, 검증 지원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원산지 확인 업무? 예, 쉽게 말씀드려서 그 관세 부과할 때 수출국 기준이 아니고 원산지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요건을 기업들이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원장님은 전직이 뭐예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했습니다. 기재위 위원을 하다. 그러면 국회 가기 전에는 그러면 기재부 아닙니다. 입법고시로 94년도에 아예 국회직이었군요. 예. 국회직이신데 원산지를 하는 데로 옮겨오셨군요. 기재위에서 소관으로도 있었고요. 기재위 소관이니까 관세사 자격도 있고. 관세사 자격도 있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자, 조달청에는 소속 기관이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국가 데이터처 오늘 요거까지 하기로 했죠. 요 지금까지 진행된 거 관련해서 우리 총리님이나 뭐 혹시 다른 기관들도 의문이나 질문 있으면 하시고
또 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우리 기재부 장관님이 설명이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면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네, 대통령 오늘 우리 실국장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실망하고 질문했는데 본인이 다 대답했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세요. 네. 그리고 원래 비공개 사안이 있으면 비공개는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비공개로 논의할 게 있어요? 혹시? 준비된 거 없죠? 예. 없으면 됐고요. 의견들 있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할까요? 예, 시간이 안전하게 끝내고. 그러시죠. 좀 제가 보기 국가 데이터실 그렇게 얘기할 게 많지가 않아요. 잘하면 돼 그냥. 두 번째 세션 그럼 국가 데이터처장님 어디 있어요? 예. 네. 요약해서 하십시오. 어차피 국가 데이터야 잘 관리해야 되고 통계도 공정하게 투명하게 저러면 되지 뭐.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국가데이터처장 안영준입니다. 첫 승격 이후 국가데이터 첫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이 데이터 혁신이자 국가 경쟁력입니다.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국정과제를 뒷받침한 통계를 목표로 중점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활용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AI 시대의 전방위적 데이터 혁신을 위해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넘어서 범정부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하여 분야별 데이터 정책을 조정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연계, 안전한 활용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하여 데이터 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데이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데이터 멸시를 방지하고 민간 공공 데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원활하게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등록제, 분류체계, 품질 관리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표 형태로 작성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AI가 통계 데이터를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의, 해석 방법과 탐색 경로를 함께 제공하는 AI 친화적 메타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AI를 활용한 연계 분석으로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소득이동, 자살, 사회보장 등 경제, 사회 데이터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를 본격 개발하여 민생과 경제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국정 현안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정책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국가통계를 개발하겠습니다. 5년 주기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지역투자 동향지표 등 지역통계를 확충하겠습니다. 지출 변화를 반영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도 개편하겠습니다. 영케어러, 결혼 의향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공표합니다. 자산 반영 소득 분배 지표 및 다차원 불평등 지수, 디지털 플랫폼 고용 등 불평등과 새로운 고용 형태의 측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살 통계와 소득 이동 통계를 개선하고 행정리별 생활 기반 통계 지도를 서비스하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완성도를 더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준비도 아주 잘하셨고 앞으로 잘하면 될 일이라서 저는 특별히 더 추가로 코멘트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지금 소위 인공지능 사회의 핵심은 데이터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해졌는데 어떤 양질의 데이터로 만들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날 얘기되는 건데 지금 정부 공문서 네. 이게 지금 데이터로는 가장 양질의 데이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래 한글로 대부분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다 온갖 오묘한 테크닉을 발휘해가지고 기계가 못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일단 그 AI가 읽을 수 있도록 표준화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 아래 한글을 이제 PDF 파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서 머신 리더블로 해서 저희가 준비할 생각입니다. 특히 지난 2주 전에 총리님 주재로 하셨던 과기장관 회의에 제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부처가 부처별로 폐쇄된 AI를 지금 도입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처음에 입구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품질이 중요합니다. 품질이 좋은 데이터들을 각 부처가 처음부터 신경 써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거, 또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 사회의 핵심일 것 같아요. 네. 아래 한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PDF 파일로 변환을 하면 다 읽을 수 있어요? PDF 파일도 일반적인 거는 PDF 파일로 하면 다 읽히는데요. 좀 불투명한 경우에는 그런 PDF 파일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DF 파일을 다시 또 다른 형태로 또 변환을 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뭐 그런 것도 기술 사람 손으로 할 수는 없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술을 활용하면 방법은 있겠죠. 그거 잘 찾아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국통계정보원 원장님, 여기는 정원이 170명인데 94명밖에 없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번 그러니까 그 원래 좀 많이 잡아놨다고 합니다. 원래 많이 잡아놨던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2011년입니다. 2011년에 지금 이제 이거는 통계청이 있을 때 원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외부 조직 같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그 통계정보원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요구가 많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특성상 인력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어떤 그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결국은 데이터처의 본질적 업무의 한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서 저희가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게 지금 앞으로도 얘기는 계속될 텐데 정부 조직을 무슨 확대해 가지고 뭐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이런 정치적 논란들을 막 하게 되니까 그걸 회피해서 사실은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정부 조직을 만든 게 소위 소속 산하기관들 아니에요. 이런 게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통계청일 때 하고 지금 국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처가 됐을 때 이 데이터청은 통계 업무에 더하게 된 새로운 업무를 해야 되는데 한국통계정보원이 지금 업무라고 정해놓은 게 데이터처의 핵심 업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직 문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하시죠. 뭐 숫자지간에 뭐 왜 숫자가 늘었냐, 공무원 늘었냐 이런 거 공격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국가 행정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뭐냐, 이렇게 바깥 조직으로 놔두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아예 편입해가지고 국가 조직으로 편입해서 운영이 맞냐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대통령님 저희가 그 업무 보고 자료도 있는데요. 있어요? 예, 저희가 데이터 기본법을 만들면서 데이터 업무를 이제 전체적으로 늘리면서 이 데이터 정보원을 그 법하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법상기관으로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법상에 있는 지금은 사실은 그냥 민법상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예산을 주질 않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 용역을 받아서 지금 용역비를 주고 연구를 하는 형태로. 네,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처를 중심으로 정보화 사업을 발주해서 그것으로 이제 기관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통계를 만들면 그 밑에 마이크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래서 민간에서 요청할 때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전산 서비스를 저희가 담당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좀 찾아보시죠. 그럼 통합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저희 통합보다는 그 법상에 소속 기관으로 특수법인으로 소속 기관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편성할 운영하는 수 게 있도록. 맞겠다. 예. 지금처럼 뭐 용역 계약 형태로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네. 있습니다. 가장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혹시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기재부 실국장님들 준비 많이 했다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물어봤다고 치고. 진짜 하세요. 왜냐하면 실무 책임자의 의견이 중요하죠. 아니, 진짜로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손 들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구? 기재부 장관께서 다 해버려가지고. 대통령 원래 하락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차관보가 최근에 오늘 국부 중에서요. 네. 지금 국유재산이 한 1,3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유재산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은 뭐 여기서 1%만 하도 1조 3천억 정도가 수익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고요. 그다음에 국채가 앞으로 계속 100조 이상씩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한 1,160조 정도가 되는데 이 국채도 이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듀레이션이라고 해서 만기도 조정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또 공사채나 이런 공사채 발행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조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에 관한 의견을 차관보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소개해 준 거죠 지금. 네네. 빨리 하세요. 빨리 준비된 대로 얘기 좀 하십시오. 준비한 게 있는 모양인데. 소개를 하시면서 거의 주요 내용 다 말씀 해버리죠. 주셨습니다. 그 국유자산을 저희가 갖고 있는 유유자산 중에서 그 필요한 걸 공공기관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공유 자산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활용해서 저희가 양질의 토지를 정책 사업 같은데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예로 저희가 그 수도권에 지금 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걸 갖다 2.5만 호 지금 공급하려는 계획을 관계부처하고 만들었던 말씀을 드리고요. 국유자산의 가치를 갖다 계속 제고해 나가겠다. 그게 하나 있고 아까 이자, 국채 이자 말씀하셨는데 국채 이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언론에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와 단기의 이자율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봐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낮은 채권을 좀 더 발행하는 비중 조정 그리고 잔존 만기 구조를 좀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국채 이자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한 2, 3분 말씀드리면 되니까 대통령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혹시 정말 자발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시죠. 한두 분. 저희 10분 남았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총리님 하세요. 아니, 저는 사실 뭐 개별 이슈보다도 제가 오늘 보면서 든 생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왜 할까? 오늘 자리에 제일 큰 의미가 뭘까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새 정부 출범하고 대통령님께서 경제 전체 방향을 잡으신 이후에 국내외 정책을 쓰고 또 지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사실 반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은 진짜 본격적으로 저희가 뛰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의 의미를 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개별 이슈를 쭉 말씀 주셨는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내년에 정말 우리가 지금 대통령께서 정치는 국민이 한다 이런 입장을 원래 갖고 계신데 경제도 국민이 결국은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국민과 함께 생중계를 하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쭉 지적하신 내용들에 있어서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그 원리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첫째로 현장을 챙겨라. 현장에서 확인돼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 일관되게 지금 오늘 하신 겁니다. 각 부처에서 정책이 있지만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를 미리 해야 된다. 오늘 각각의 사안도 있지만 저희가 크게 봐서는 뭐 환율 문제부터 위기산업 문제부터 이런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부처가 사실 국회에 있을 때 저희가 보면 정부의 경제부처는 늘 좋게 얘기하게 되는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레디팀 역할을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더 투명하게 해라. 예산 같은 거 더 공개하면서 지금 하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번째는 일이 되게 해라. 지금 속도가 계속 강조되는데 저도 지금 이 회의하면서 반성을 했는데 속도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대통령님 늘 말씀하실 때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인력을 일이 되게 하는 차원에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이 되게 인력을 쓰자는 사실 거거든요. 이런 관점과 원리를 좀 저희가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제가 보태고 싶은 거 하나는 내년부터 지금 총리실로 예산처가 오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각도에서의 지금 예산 운영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행이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미리미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령 재정을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미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문자 그대로 아까 처음에 공직 그리고 분수령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분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원리와 철학의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다지면서 저희가 폭발력을 내는 시기가 내년에 진짜 시작이 아닌가. 6개월 동안의 위기 극복 이제 막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을 구유철 우리 부총리께서 시작하신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서요. 저희가 오늘은 전체 국가 경제, 국가 정책의 가장 기본인 경제, 민생 부분의 원리를 함께 좀 다지고 우리 모두가 그런 기조로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기 전에 아까 그 차관보님 국유재산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지금 국유재산 관리 부서가 있겠죠? 예. 그 어디예요? 기재부가 총괄 부서를 하고 있고요. 각 부처들이 특별하게나 각 부처가 행정기관으로서 갖고 있는 행정청사는 각자 행정청사예요. 행정재산이야 각 관할 부처가 하면 되는데 행정재산 아닌 그 뭐라 일반재산이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잡종재산이라고요? 예, 일반재산. 네, 일반재산의 관리 권한은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거죠. 행정재산은 뭐 매각을 하거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2.3% 정도밖에. 지금 1,300조 자산 얘기하는 것은 뭐 시청, 청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얘기죠? 네, 다 포함된 개념. 근데 쓸만한 땅은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그 물납으로 들어오는 토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못 내서 그래서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아주 부정형 땅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원래 예전에도 조금씩은 관리도 힘드니까 매각을 해서 원래 세금 대신 이렇게 앞으로는 상장 주식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토 비상장인데요. 검토 세제시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장 재산은 원래 상장 근데 거기까지 지난번에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요. 상장 주식은 안 되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은 좀 그렇지. 비상장은 이미 하고 있고요. 이미 하고 있고요. 근데 상장은 안 해주고 비상장은 해주고 그거 뭐예요? 상장은 주식을 쉽게 팔 수 있으니까 현금화해서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 그런 취지인데요. 또 그 나름대로 그 금액이 크고 그러면 또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끝내기 전에요. 우리 비서실장도 고향 왔는데 한 말씀 하시지. 훈식이 형 땅 산 거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 업무 보고서를 뭐 주마간살식으로 쭉 읽어보니까 어쨌든 평가도 잘하고 있고 계획이나 기획도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돼 있는 대로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재부가 사실은 행정부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가 아니겠어요. 뭐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했을 텐데 제일 많이 긴장했을 거고 제일 많이 준비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재정부와 세계외청 국가데이터처의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